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2023년 2월달에 들어섰네요.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매번 빠르다 얘기를 하면서도 체감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년, 2년 흘러갈수록 내가 느끼는 시간의 체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 좀 하고 라이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어서오세요.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갈 거예요. 방송 방식은 거시경제 한번 읊어드리면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를 할 거고요. 앞으로의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살짝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가 시간적으로 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차트 얘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끝날 거고, 들으시는 동안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4시간 봉이에요. 일단은 제가 라이브 때 누누이 설명드렸던 부분, 이제는 정말 입이 아픕니다. 비트코인이나 여타 주식이나 위험자산류 혹은 뭐 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투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모조리 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거래량은 이 시장에서 연료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제한적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4시간 봉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약간 패러럴 채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패러럴 채널이 조정 단계일지 아니면은 물량을 터는 단계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거래량이 점차 소강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이 쭉쭉쭉 상승을 해 나가주면서 일정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 아닌 올라가는 방향으로 유지가 된다는 점은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면서 올릴 힘을 비축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동성이 소강되고 있는 느낌은 제 생각엔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부여가 되겠고요. 4시간 봉상 RSI로는 사실 굉장히 명확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있죠. 주가는 고점을 올려가는 형태지만 보조지표, 이건 비단 RSI든 MACD든 MFI든 CCI든 다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RSI를 예로 설명을 들자면, RSI는 쉽게 말해서 매수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수 체결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눈으로 보기 쉽게 도식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수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 가격 상승의 힘이 점차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차트의 언어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의 비트코인 방향이 쐐기형으로 흘러갈 수가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쐐기형은 보통 파동이 5번 나오게 되죠. 만약에 내가 쐐기형으로 지금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미리 선들을 그어놓고 파동이 몇 번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어디서 숏을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짧게 어디서 롱을 들어가야 되는지 등등 뭔가 밑그림을 그려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쐐기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쐐기형이 이런 형태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쐐기형 패턴 완성 후 빠졌다가 리테스트 후 빠지는 그림까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죠. 쐐기형 나와주고 이탈 후에 리테스트,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요 왼쪽 어깨 부분의 거래량이 가장 높아야 되고, 머리에서 오른쪽 어깨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 패턴이 헤드앤숄더로 컨펌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트를 체크해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숄더, 헤드, 숄더, 그 다음 리테스트 때 숏을 들어가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겠죠. 자,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해되셨다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만약에 지금 방향을 쐐기형으로 체크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비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 밑으로 빠지고 아래 추세선 건드리고, 그 다음 헤드앤숄더의 컨펌 포인트는 또 뭐가 있죠? 요 넥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넥라인을 또 건드리고 떨어지게 됩니다. 숄더 만든 다음에 내려갔다가 기술적 반등 주고 요 넥라인 추세선 건드리고 빠지고,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아무튼 열어두시고 작도
작도를 미리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림을 미리 예상해두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데 단순히 캔들만 보고 어떤 플랜을 그려가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굉장히 트레이딩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캔들만 보고 미리 방향을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거는 패턴이나 뭐 추세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익으신 분들이 시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몸에 익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미리 작도를 해놓고 차트를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선들이 되게 없어요. 선들이 내 차트를 좀 명확하게 못 볼 경우에는 잡다한 선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근데 그 선들을 긋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 긋는 사람들은 그걸 한눈에 볼 줄 아는 거고 선을 긋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 작도를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나는 선이 많은데 선을 좀 줄여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 라는 어떤 시야는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협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셔라. 단 내가 지금 차트를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작도를 해 놓은 다음에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어트 파동 뭐 말도 안 된다. 하모닉 파동 말도 안 된다. 지지저항선이 어딨냐 차트에서는. 차트는 무조건 수급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뉴스로 움직인다. 선행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 않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로 인해서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시경제를 먼저 살펴야 된다 라는 관점이 있고 혹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야 무조건 차트가 맞다. 차트가 선행이다. 세력은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제일 위험한 거는 내 생각이 그냥 무조건 맞다고 여기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의견만 전달 드리는 거고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만의 방식은 이렇게 있고 너가 내 방식을 보기에 틀리다면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6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네, 6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텔레그램에서 오늘도 주저주저 글을 좀 썼어요. 일단은 일정부터 봅시다. 일정은 여기 투더문 코인 정보라는 채널에서 퍼온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날은 아무래도 목요일이겠죠. 현재 고용시장이 탄탄한지 봐야겠고, 기준금리 시장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 FOMC 기자회견,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님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과 별개로 향후 방향성을 정하는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일정들이 있는 날에는 사실 무포지션이 제일 좋지 않나. 변동성이 심해서 고래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산당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등 나스닥에서 상당히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의 실적도 시장 방향성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일정들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또 올라가면은 리세션의 선행 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 보시고 고용지수.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과 코인을 하면서 굉장히 이 지표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표날만 피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텔레그램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알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알아서들 지표를 해석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방향성은 어떤지 올려주기 때문에 그냥 다른 텔레그램에 올라오는 정보 혹은 제 텔레그램에 올라오는 정보 보시면 되고 그거에 구태여 시간을 쏟으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은 생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영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추가적인 불로소득 수단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딥하게 빠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투자 시장의 정보는 굉장한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해석들 나오면은 차근차근 조금씩 알아가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시간은 쏟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21선과 100일선 두 개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걸 뜻하죠? USDT, USDD, USDC 등이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거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원화 입출금이 바로바로 가능하고 그 원화로도 바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웬만한 외국 사람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타 코인들을 구매합니다. 즉 달러로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 21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번 상승에 살짝 올라갔어요. 그 다음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21일 평균 기준으로. 그 다음 100일 평균 기준으로는 아직 쭉 하락세에 놓여 있죠. 즉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1일 평균이 100일 평균을 계속 넘어서주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나야만 단기적으로라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다시 데드크로스가 임박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 단기적인 숏 스퀴즈 현상일 수가 있었겠다 라는 관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 의견에 다른 해석을 내놓으실 수도 있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단순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네, 4번 확인 했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20대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범. 10년 전에도 음주운전 진짜 하지 맙시다. 우리 술 먹고는 그 얼마 안 하잖아요. 저거 대리 부르는 거 다들 대리 잘 타고 다니시고 제발 걸어다니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 하시면은. 음주운전은 최대한 피하시고 대리비는 아까워하지만 고점에는 투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리비를 저렇게 하시고 필요한데 좀 돈 쓰시고 해야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에요. 오건영 부부장님, 아주 거시경제의 왕이죠. 거시경제 해석의 킹. 진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이 오건영 부부장님의 에세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퍼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쓱 훑어보시기만 해도 내가 매크로 지식을 좀 늘리고 싶다 라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지난해 1인당 명품 소비액은 지금 세계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도 재밌어서 가져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투기심도 좋고 이렇게 명품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고, 다음 볼 내용은 인도의 주식시장 지금 지수예요. 지수. 인도의 주식시장은 2022년도 Q4 때 4분기 때 최고점을 달성을 했어요. 포쿼터라고 하죠. 포쿼터 때 최고점을 달성을 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개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인도의 주식은 1월부터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의 글인데, 인도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음 하락의 트리거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거 퍼온 거 팩트시급 김우학님이라는 채널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실물경제와 주가가 역행 중이라는 데이터예요. 실물경제는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주가는 오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지금 스탁이 버블 됐다, 주식이 버블 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저의 해석을 잠깐 섞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택시장이 붕괴된다 라는 건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즉 실물경제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 거시적으로 지금 매크로 상황을 살펴보면 물가, 소득, 전월세 이런 지출들 혹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그런 물품의 가격들과 이 적정 주택 가격을 추산을 한번 해봤을 때 현재 주택 가격은 30% 이상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즉 주택시장이 붕괴될 위험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강남에 12억짜리 전세가 지금 한 6억 하죠. 그런데도 30% 이상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소비, 소득, 전월세 등등등 비교했을 때 적정 주택 가격은 지금도 버블이 꼈다.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게 되면 주택 실물 경제가 화르륵 박살이 나주면서 관련 주식들 떨어지고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 투자했던 여타 기업들의 실적에도 안 좋은 영향이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위기가 올 때는 현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8분이 이렇게 턱을 괴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이라서 참고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자금 흐름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리스크 감수 욕구가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나는 이제 시장에서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라는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데이터고, 자, 두 번째 데이터,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 데이터는 리스크를 지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위험도 있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 지금 심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번째
두 번째 데이터는 그의 상대적인 현금 비중, S&P 현금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S&P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현금 비중도 위로 한번 치고 올라왔다 라는 점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반등을 해줬지만 이 주가의 반등세가 유지되지 않고 꺾일 것 같기 때문에 이 기관급 투자자들은 더 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지수가 오르는 걸 관망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익절하고 현금화를 했다라는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코멘트를 쭉 남겨봤어요. 무슨 내용이냐, 제가 요즘 들어서 하락만 얘기하죠. 15K 때는 무조건 사라 하더니 또 이제 올라오니까 갑자기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쭉 나열을 해본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베어 플래트닝 현상,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리세션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죠. 베어 플래트닝 현상은 장단기 금리차가 40년 내 최악으로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FOMC 퓨리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추가 QT, 양적 긴축을 할 거고 금리 인상을 25bp 정도 할 것 같은데 한 다음에 좀 더 지켜볼 거다라는 발언들을 했어요. 즉 아직은 금리 인상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제가 어제 올려드린 데이터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현재 신용카드 이율이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부채도 1980년대 이후로 최고 높아요. 신용카드 이율, 부채.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오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대출도 받고 이 시장에 돈을 넣을 만한 금리 인하,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실제 미국의 가계대출값이 제일 높아요. 제일 역사적으로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출이 제일 높아요. 대출이 갚지 못한 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 당연하지, 코로나 때 얼마나 양적 완화를 했는데 돈을 얼마나 풀었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버블이 많이 낀 장에서 섣불리 야 버블 더 낄 수 있어, 연준에서 돈을 더 풀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야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동의를 못하겠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트코인이 망했다,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쉬어갈 필요가.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 번 더 저점을 만약에 15K 또 찍잖아요. 저는 사라고 해요. 아 이거 사세요. 여기 매물이 얼마나 쌓였는데 지금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유동성이 없는 장에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셔라 라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눌러주세요. 7번. 비트코인이 앞으로 떨어진다, 뭐 12K 간다, 10K 간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K 오면은 땡큐죠. 저는 담아요. 현물로 막 담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말씀드렸던 알트코인들 다 담을 거고, 분할로 비트코인의 비중을 제일 많이 실을 거고, 알트코인들에 10%씩 10%씩 이렇게 담을 거예요. 저는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오면은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하락 다이버전스 명확하게 너무 형성이 되고 거래대금도 축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또 없는 시장이고 다음날 이벤트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반짝 상승으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뭐 실적들 좋게 나오고 25bp는 거의 확정적이니까 파월도 인플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반짝 팍 올랐다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상승세가 유지될 만한 연료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 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잘 들으셨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제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릴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나가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자, 한 분씩 퇴장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수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